코로나19 확진자 주말 사이에 또 지난 밤 사이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4,212명입니다. 사망자도 공식 집계로 22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입원을 못해서 대기 중이던 확진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정부도 치료 체계를 중증 환자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난 주말에도 지금 확진자 증가세 계속됐는데 한 500명 이상씩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집계 기준이 좀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요. 오늘 오전 10시에 지난 자정. 네. 바로 직전 그 자정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네.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네. 지금 10시에 발표를 하면 9시 기준까지 1시간 전 기준으로 해서 10시 발표하고. 예,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자정 기준으로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좀 일별 그 통계치를 좀 정확하게 내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진 네. 것 같습니다. 또 오후 5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네. 4시 기준에 그 환자 수를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이 지역별 분류는 반영하지 않기로 이제 그렇게 바꿨습니다. 확진자는 사실 전날 오후 4시보다 네. 지금 한 476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445명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역시 여전히 80% 이상 정도 예, 되는군요. 여전히 이제 그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네. 사망자는 총 22명으로 전날 오후 4시 기준 18명으로 집계된 이후에 지금 4명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네. 완치해서 격리에서 해제된 그런 환자 수는 총 31명이라고 여기도 합니다. 조금 늘었군요. 해제된 확진자도 조금 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 이렇게 집계 기준을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걸 업데이트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오전까지 발생한 환자 숫자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 환자들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동선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자세하게 빨리 공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침 정보까지 포함을 시켰던 건데요. 그랬었죠. 이제는 이제 환자 숫자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종합적인 정보, 좀 크게 보는 정보 분석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동선 확인하고 접촉자 수 뭐 확인하고 이런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아까 22명 이게 지금 오늘 자정에 집계된 사망자 수입니다. 그런데 또 밤사이에 3명 정도는 더 있다. 이건 공식 집계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이 추가 확인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특히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한 사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오늘 오전 대구시 측 발표에 따르면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확진 환자가 이제 잇따라 숨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22번째 사망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던 그 4번째 사망자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3번, 14번, 20번째 환자들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병실 배정을 받지 못해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돼서 숨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의 환자 분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중증도를 주로 임상적인 증상 위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 중에 일부는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 같아 보이다가 갑작스레 이렇게 긴급 진행이 되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진료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그 있습니다. 부분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좀 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누적 확진 환자가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 추가 사망자 또 발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구에서 사망자 2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영남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64살 남성이 오늘 오전에 숨졌고 어제 저녁에는 대구의 한 주택에서 77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확정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2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공식 확인되면 전국적으로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오늘 대구에서는 경증 환자 치료를 맡을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병상 160실을 확보했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20여 명이 24시간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체크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북대 병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문경서울대병원 인재원 등 생활치료센터 3곳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0명에 육박하는 확진 환자들이 병상을 구하지 못해 입원 대기 중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 3,000실 이상을 확보해달라고 중앙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에서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조금 전에 윤영규 기자 리포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보건당국은 치료 체계를 바꾸겠다. 네, 맞습니다.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 현황은 그 먼저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 위주로 좀 배정이 된 면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이른바 선착순이네.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 자원이 너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지금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분류, 즉 우리가 전문용어로 트리아지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작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이 5가지 팩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각각 점수를 매기고요. 5가지 주요 지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입니다. 요걸 보고 4단계로 환자를 분류한다는 거군요. 네, 각각에 따라서 점수를 3점, 마이너스 3점부터 이제 플러스 3점 정도까지 주게 되고요. 아, 이게 수치로 나오는군요. 네네,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합쳐서 위험 정도를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입원하는 사람은 어디부터가 되는 이제 거예요? 이 중에서 그 저희가 중증 이상부터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2단계부터 네, 2, 3, 맞습니다. 4단계면은 입원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입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식이 명료하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기계 호흡이라던가 네. 또는 에크모와 같은 아주 고난이도의 치료들까지도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단계 중에서 경증 환자, 그러니까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네. 지금 한 80% 이상 된다는 게 지금 네, 맞습니다.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수 지금 현재는 입원돼 있는 상황일 텐데 앞으로도 경증 환자가 더 많을 거고요. 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생활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의 한 7만 2천 명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80% 정도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의 중국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증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관리의 목적이 급작스레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예방 또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감염을 전파시키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격리가 돼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가지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거는 사실 병원이 아니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을 비워서 거기를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으로 만들고 네. 거기에 일단 160병상 정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격리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두고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지역도 경증 환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대비하기에는 더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네. 저희가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관리가 가능하면서 그리고 한정된 병원 자원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꺼리거든요. 꺼리는데 지금 이런 데는 일종의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화해서 이제 거기에 입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저기 우한 교민들 왔을 때 맞습니다. 격리 수용하던 임시생활시설 예. 똑같은 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경증 환자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갑자기 발현이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한 반나절 만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시생활시설 말하자면 그 생활치료센터 여기에도 의료진은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 의료진이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위험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연령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코로나19라는 질환은 연령에 따라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80세 이상이면 거의 사망률이 15% 정도 되고요. 지금 그 임상이 지금 쌓였어요, 지금. 예, 많이 네, 쌓여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70대 정도가 되면 사망률이 8%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40대 이하로는 거의 사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저질환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속하는 기저질환은 당뇨, 심부전,
신부전, 만성 폐질환, 암 환자, 이식받은 환자 이런 식의 리스크들이 다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폐질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아까 교수님 우리 중증도 분류 체계 아까 네. 5가지 기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보면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이라든지 기저질환 이런 것들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환자 분류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새로운 진료 지침에 보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다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분들은 무조건 중증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나이가 고령이고 또 네. 기저질환이 있는 걸로 확인된 사람들은 일단 중증으로 네, 그래서 무조건 현재 병상되죠. 경증 예. 그 증상을 보이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건 다행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먼저 확진이 돼가지고 입원해 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제 경증 환자들인데 네. 퇴원을 해야 그래 자리를 비워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이 기준들도 조금 완화돼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원래 검사를 2회 해서 2번 다 음성이 나오면 그때 이제 퇴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걸 조금 더 조정을 해서요. 좀 네. 일찍 퇴원을 해서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일찍 퇴원해서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이 전염력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 어떤 좀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네. 격리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이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확진자들 경증이면은 좀 지금보다는 빨리 퇴원시키는 방법을 네, 맞습니다. 지금 쓰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아예 미리 비워야 경증 환자로 분류돼 있으면 비우는 그런 단계까지 나갈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각각의 단계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러면 아래 단계로 48시간,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은 아래 단계로끔 내려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의 그런 그 증상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일 아래 단계에서도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다른 시설로 빠지는 거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도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재감염이 의심되어지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다 네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번째 확진자 지난번에 격리 해제가 돼가지고 퇴원을 네.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발을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지금 걱정인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재발을 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말은 재발인지 재감염인지 아직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재발하고 재감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2가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네. 재감염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완전히 완치가 된 사람이 다시 한번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제로 상태에서 누군가 다시 또 감염원이 있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재발은 뭔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 재발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자진단법이 굉장히 민감한 검사법이기는 하지만 하나, 2개 정도, 즉 10개 미만의 바이러스는 저희가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환자는 이제 더 이상 전파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임상적인 증상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낮은 숫자의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라도 본인의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다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재발 또는 재활성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불씨가 남아 있다가 맞습니다.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 예, 맞습니다. 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구에 의료진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저께 나온 기사 보면 달빛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달굿벌 대구를 빛골 광주가 돕겠다. 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좋은 취지인 것 같고 한 전담병원 2곳에 한 100여 개 정도 병상이 있는데 절반은 대구 환자 치료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 지자체들 간의 협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필요성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당연히 지금 한정되어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쓸 필요가 있거든요. 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는 분명히 중증 환자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증 환자, 특히 에크모와 같은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른 지역에 위치한 3차 의료기관으로 보내서 거기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끔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감염돼 있는 분들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지금 현 상황은 전체적인 의료에 걸리는 부담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감염되지 않은 분들도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대구 시내 병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각 지자체에 따라서 감염된 분들을 받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네. 감염되지 않은 분들을 받아주시는 것도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중증이 아닌 분들을 네, 받는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도 좀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네. 전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관련 없는 다른 환자들, 일반 환자들. 네, 그런 분들도 그렇죠. 예. 다른 데로 빼드리게 되면 대구 시내 병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자체에 대한 부담도 좀, 그러니까 각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부담도 좀 덜면서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을 많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만요. 지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오늘 브리핑 시작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16시부터 3월 2일 0시까지 확진자는 총 47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는 총 확진자 수가 4,212명입니다. 참고로 오늘 2명이 격리 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망자가 4분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오늘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가 4분이 더 계셔서 현재 총 사망하신 분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별, 시도별 확진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환자 수는 대구가 3,081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은 경북 지역이고 624명입니다. 보시면은 시도별로 환자 발생에 대한 동향과 증가 추세가 상당히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주요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그런 사례와 기타로 분류될 건들은 대부분은 접촉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도 624명 중에 신천지 관련된 집단 유행과 청도의 대남병원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지순례 등 집단 시설을 통한 그런 유행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08명의 신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 57%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또 저희가 교인 명단하고 비교하고 하면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해서는 33명으로 분류가 됐고 기타 조사 중인 케이스가 1,642명입니다. 저희가 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전체 환자 중에서 한 2% 정도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정비가 되면 세부적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 보고 통계는 실시간으로 질병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통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감염 경로에 대한 거는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차를 가지고 보고 통계와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통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표에 보시면은 부침일입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은 일별 신규 환자와 누적 환자 수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천지 교회 관련된 집단 발병이 늘면서 급격하게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집단 발병과 연관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10만 명당 126명으로 높고, 충 경북이 10만 명당 23.4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여성이 6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그 환자 수를 보시면은 9세 미만이 32명으로 0.8%이고 10대가 169명으로 4%입니다. 가장 그 많은 수는 20대로 29.3%입니다. 이 부분은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20, 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연령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망자 수의 22명의 분포를 보시면 30대가 1명, 40대가 1명, 그리고 50대 5명, 그리고 60대, 70대, 80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확진자 대비 사망률로 치명률을 간략하게 내보면 전체의 사망 환자의 비율은 0.5%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3.7%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피해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현재로서의 고위험군은 65세 또는 50세 이상의 이런 그 성인층과 또 기저질환이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에서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중증 치료 또 제대로 된 그런 치료가 가능하게끔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어제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가 기존의 해외 유입과 전파 차단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작 단계로 보고 이런 그 사망자, 중증 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7번째 지침을 개정을 해서 오늘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 관리반의 중증도 분류팀 의사들이 담당하게 되고요.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 치료를 하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낮지만 전파 차단의 목적 그리고 임상 증상이 변화되는 것을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생활치료시설,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걸로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안내 자료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도에 배포를 했고요. 각 시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운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대구광역시부터 오늘 금일부로 운영이 시작되고 오늘부터 환자가 입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내에서는 전담 의료진, 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시설 내에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적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을 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원 조치하는 그런 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가 이런 자원에 대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 격리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자가격리 상태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환자 중증 또는 고위험 환자 위주의 입원 치료 병상에 대한 배정, 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이 되었고 구체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 칠판에 대한 개정 지침은 이러한 그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례 조사와 역학 조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소가 신고된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례 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시행하게 되고 저희는 역학 조사의 그 범위를 대중에 대한 노출보다는 좀 더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하고 고위험군이 노출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원 노출과 사회복지시설 같은 그런 집단시설의 노출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역학조사에 대한 방향과 주체를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한 사례에 대한 판단, 감염 경로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감염 초기에 경증일 때 전염력이 굉장히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그런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초기부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그런 상황일 때는 가능한 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또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공통적인 요인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또 기존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임신부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가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3, 4일 정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러한 경증으로 의료기관,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또는 응급실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은 시기인 초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경과 관찰을 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 4일간 휴식을 취했어도 호전되지 않고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는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의 외래 등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임상위가 브리핑에서 일반 환자든 중증 환자든 실제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브리핑 자료에 보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 1339에 연락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환자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어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 가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지금 음압격리병실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
몇 명 정도가 현재 경증이고 몇 명 정도가 중증인지 혹시 환자 상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으면 대구 지역, 아니요 전국에서요. 전국이요. 네네 전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환자 상태가 분류되어 있는 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그 전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고요. 그 확진자인 경우에서도 뭐 고열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호흡기 그런 감염병 내지는 호흡기 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코로나19로 의심하고 모두 검사를 받으시러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그런 감염의 위험이 좀 더 높은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 특히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검사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권고하신 것처럼 이 그 코로나19 감염병이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뭐 발열도 상당히 낮고 또 굉장히 뭐 피로감이 있기도 하고 인후통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초기에 경미한 증상들이 이어지다가 좀 더 이제 열이 나면서 심해지고 좀 더 지나면 폐렴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긴 자연 임상적인 경과를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장시에 무증상이라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무증상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의료적인 그런 모니터링과 또 신속한 그 진료가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였고요. 거기서 하루에 2번씩 체온을 측정하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임상 징후를 보고서 병상으로 옮길지 말지는 의료진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이어서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폐렴이나 이렇게 중증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PCR 2번 검사 음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일부 체류하고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부터 지침이 개정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퇴원 기준은 의학적인 판단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걸로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할지 말지에 대한 거는 조금 방역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이러스가 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구분해서 모든 예전에 저희가 환자가 적었을 때 또는 이 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했던 초기에는 저희가 무조건 다 음압격리 병상으로 수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걸 좀 분리해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서 기존의 전담병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설 또는 자가로 이동해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그 검사나 이런 거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분류와 병상에 대한 재배정 이런 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국가지정 격리 병상은 굉장히 상급의 체중증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전담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고 거기는 좀 더 위중하거나 좀 더 복합적인 치료가 하신 분들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그 전원 조정 해주시는 그 상황실에서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대한 환자 입원을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네, 브리핑 여기까지 있었고요.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2명이 공식적인 집계로 사망자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정은경 본부장은 4명이 더 추가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26명까지 공식 집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던 부분이요. 치료 체계의 어떤 전환, 개편 이런 부분을 강조 많이 했고 이거에 더해서 역학조사도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됐다는 거죠? 기존의 역학조사는 이제 저희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가용한 자원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그 환자가 이동한 동선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그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역학조사를 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조사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역학조사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동선 규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80% 정도는 무증상이거나 굉장히 가벼운 병으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20%가 문제고 그 중에서도 5%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중증 감염자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사망률이 50%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피해를 막으려면 이러한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곳들을 집단 저희가 감염이 우려되는 곳들 예, 위주로 보호해야 됩니다.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곳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의료시설. 네. 하고 그다음에 사회 요양 시설들이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역학조사에 대한 역량을 앞으로는 일반적인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큰 피해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시설 위주로 집중하겠다라는 뜻으로 선택과 보입니다. 집중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거 경증 환자들 퇴원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둘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원은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퇴원을 할 수 있지만 네. 격리를 해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로 본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의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퇴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임상 증상이 그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큰 문제가 없다면 퇴원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그분을 퇴원시켰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회의 그 PCR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퇴원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요. 근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일단 임상 증상이 소실이 돼서 환자의 상태가 안정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병원과 사회라는 딱 그 두 가지의 카테고리만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치료센터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중간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 퇴원은 했지만 격리 해제가 된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려가 되는 확진자들 몇 명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짚어볼 건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아주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확진자들이 안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강릉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중에서요. 예, 가톨릭 관동대에 재학하는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 28일 날 중국 선양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네. 특별 입국 절차 등을 거쳤지만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게 됐고요. 네. 이제 다만 어떤 그 자신의 뭐 연락처라든지 건강 상태를 적어서 제출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강릉시가 지난 24일부터요. 네. 자체적인 전수 조사 지침을 내려서 강릉 내 모든 중국인 유학생은 입국 즉시 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 학생이 이제 강릉 아산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기숙사에서 이제 격리 생활을 하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워낙 어린아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른들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완쾌하도록 이제 보다 더 이제 아이들에 맞는 신생아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질환은 통상적으로 아이들에서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잘 감염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 예를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국의 7만 2천 명에 대한 통계를 보시면은 9세 미만의 환자가 1% 미만입니다. 그만큼 감염이 잘 안 된다는 네, 거죠. 감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금방 미약해서 낫거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가. 아, 네. 왜냐하면 그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검사 여력이 딸렸기 때문에 중환자 위주로 검사가 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아마 이 코로나19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그 1세 미만의 아이 11명에 대한 그 예후가 네. 논문으로 보고된 적이 있었는데요. 11명 전부 다 큰 문제 없이 회복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굉장히 나이 어린 신생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적절한 대중적인 치료,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치료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치료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게 치료되기를 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고발도 돼가지고 검찰 수사도 시작이 됐고요. 이 상황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좀 이런 얘기를 해줘야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이 좀 확산을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저보다는 변호사님께서 더 답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단 현재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질병관리본부의 자원을 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학조사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자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던가 또는 전반적인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지금 재분배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가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지금 대응이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용 자원들이 네. 지금 현재 전혀 필요 없다라기보다 맞지 않는 곳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신천지 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들, 네. 그러니까 명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활동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누가 모여서 예배를 받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감염 여부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감염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정보가 나와야지 저희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지지,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총회장이 지시를 해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서울시가 살인죄로 이만희 총장을 지금 고발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멘트에서 처음 나왔었죠. 이분도 변호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냐,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최소한 내가 이렇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질병이 생기고 상해를 입게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외에도 시민단체에 의해서 지금 고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단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단체에서는 이 이만희 교주의 지시로 고의적으로 이 신도 명단을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개인 배임 행위 뭐 이런 거 함께 고발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뭐 검찰도 지금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뭐 정확한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